우리가 처음으로 뭐가 시작되고 마지막 주제가 뭐고 그게 이제 자동차 구조가 어떻게 닮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모는 것처럼 인생을 몰아야 될 텐데 속도와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뭐를 가속하고 무엇을 감속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연령대에 따라서 가장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연령대별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5, 12, 2, 지우학 유자는 이제 플러스 뜻입니다. 10 플러스 5, 15세가 되는 거죠. 나는 15세의 학문에 배우기에 뜻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때 배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털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전자,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입지, 이때 지자는 뜻을 세우다는 동사이기도 하고 입지라는 뜻입니다. 뜻을 세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30에 이립하다. 립자는 이제 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꼼짝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되죠. 최소한 일어서야 되잖아요. 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내가 지금부터 30부터 이제부터는 뭘 해야지 라는 강한 의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42% 혹이라는 건 이제 헷갈리다, 유혹되다 이런 뜻이죠. 40대면 결국 이제 늘 부딪히는 게 혹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그 혹의 문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휘둘릴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죠. 휘둘려야 될 거는 휘둘리고 있겠지만 휘둘려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이것도 결국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50이 되면 이제 지천명. 앞에서 마지막에 이제 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와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50대쯤 되면, 50이라고 그러면 20대 때처럼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장군이 돼야지, 내가 연예인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건 10대와 20대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범위가 점점 한정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50대가 되면 이제 죽음을, 사후세계를,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고, 그 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 이런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는 뜻이고, 60이 이순이라는데 귀가 부드러워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저 젊은 시절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거나 참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봐요. 그러나 60이 되시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이 그 자체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제 경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과제,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60대면 그 정도라는 걸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고 힘겨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도 어떤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의 어떤 삶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의 운동, 스포츠라든지 취미를 하려고 그러면 붓글씨를 가지고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붓을 잡으면 한 일자를 가로로 반듯하게 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손은 어떻게 가요? 삐뚤빼뚤하면서 굵기도 어느 부분은 굵고 어느 부분은 가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대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붓이 자기가 가는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0에 이르게 되면 삶에 있어서 수많은 반복, 시행착오, 자기 기준 이런 가닥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더라도 어떤 기준을 침범하거나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각각은
삶의 연령대의 단계에 있어서 더 빨리 닿아야 될 게 뭔지, 또 이루어야 될 게 뭔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주문하고 요구하고, 남에게도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연령대에 있어서 감속해야 될 게, 속도를 줄여야 될 게 뭘까요? 보면 공자는 3계라고 그래서 3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뭐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추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소지시 혈기미정 계지재색.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어 있고 고르지 않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색, 이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급기 장야 혈기 방강 계지재투. 성인이 되게 되면 혈기가 아주 왕성해서 힘이 뻗쳐난다는 거예요. 뻗쳐나니까 그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걸핏하면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눈빛 가지고 어깨 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자기보다 앞질러 갔다고 해서 보복 운전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기죽어야 돼?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싸움으로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빨려들듯이 가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급기 노야 혈기 귀쇠 계지재덕. 노년이 되면 혈기가 점점 사그라들어서 우리가 기운이 빠져나간다, 기운이 쇠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득,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날이 없다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대신 주위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공자는 앞서서 15살에서부터 70까지 그에 대해서 자기가 조절하면서 좀 더 빨리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밝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젊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감속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일방적으로 가속만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감속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속해야 될 때는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해야 될 때는 가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감속과 가속에 대해서 공자가 아주 간맹하면서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구절이 뭐냐면 결리사의 견덕사의 할 때 사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익을 보면 견덕할 때 덕자랑 결리할 때 리, 우리가 합쳐서 이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은 같습니다. 이덕이 생길 때가 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의.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또는 규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에게 비리, 부정부패라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뭔 문제냐 생각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자기 인생에서 보답을 받고 보람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리와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삶에 있어서 반칙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반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어요? 다들 나도 반칙을 해서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공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속과 감속을 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시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결리사의와 견덕사의라고 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놓일 수 있는, 이게 꼭 니라고 하는 게 돈, 재력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얻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좀 더 편하게 가려고 하고 좀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근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좋은 의사한테 진찰을 빨리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에 있고 순서가 기다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 병이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탁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예약돼 있는 사람의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병에만 집중하니까 나만 빨리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미 앞서 예약하고 앞서 그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견덕사의, 견리사의라고 하는 게 꼭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규칙, 합당함, 올바름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공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속과 가속을 변정법적으로 종합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곡부에 가시면 이 공자와 하는 것은 이제 공자의 후손들이 이제 그 한나라 이후에 왕족이 되는데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구경하시려 그러면 저는 한국 분들이 여행할 때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좀 씁쓸해해요. 뭐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유턴 금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디 답사를 가거나 관광지를 가시면 딱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요. 직진만 해요. 결코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분이 모아놓고 한 10분이나 5분 동안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이곳을 자유롭게 돌아보시고 어디에서 보십시다, 만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찬찬히 둘러보거나 봤던 것을 다시 보거나 이러지 않고 쭉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왜 갔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가셔서 직진 본능을 발휘하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방향, 정문에서 진행 방향 뒤쪽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두 장의 사진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 찾아갔을 때 단청을 칠하기 전의 그림이고요. 같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단청을 지금 말끔하게 칠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림 안에 한 동물이 지금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제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제 이름이 뭘까요?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처마 밑에 이제 나무 판자를 4조각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이죠. 가장 왼쪽 부분의 상단에 보면 하얀 선의 테두리가 되어 있고 빨간 게 보이잖아요. 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럼 지금 이 동물을 보시면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 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혀도 바닥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게 아니고 돌려서 그럼 결국 어떤 장면이에요? 뭔가를 먹으려고 지금 이 동물은 배가 아주 부른 상태예요. 부른 상태, 즉 우리가 흔히 배 불러서 죽겠다. 뭐 지금 하나 조금이라도 더 넣을 틈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가 아주 포식을 했을 때 그런 상태인데 자기 앞에 다시 또 먹음직한 해가 빨간 게 이글거리니까 저게 뭔가 맛있는 거라고 그래서 먹으려고 지금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해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다 죽지요. 또 요행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 파멸적인 결과가 다가오는 것인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다가가려고 하는 걸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동물의 이름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동물의 이름은 탐입니다. 탐욕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의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에 있어서 한도와 절도를 넘어버린, 즉 최대치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지금 단계에 이룰 수 없는 것, 정당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게 이제 탐욕인 거잖아요.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후손들은 살던 곳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동물에게 말을 건네요. 그대여 너무 욕심을 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접촉을 할 때
결리 사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네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받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그럼 결국 뭐죠? 삶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공자의 후손들은 공자가 말한 결리 사이, 견덕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 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개탐하, 개탐도, 탐욕을 경계하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가시면 꼭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에 가면 이 선생의 동상 앞에서도 견덕 사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 선생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가속과 감속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요약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할 때 공자의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언어가 어떤 특색,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첫 글자는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면서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공자와의 사상과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줬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자의 책을 편집한 사람, 제자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최고의 편집자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논어의 마지막 주자는 명인데요. 이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이고 그 한계를 밀어내면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논어의 구조는 가속과 감속 장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동차 구조를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에서는 가속과 감속이 변정법적으로 통일될 때 긴장과 여유가 공존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공자는 그와 관련해서 결리 사이, 견덕 사이를 중요한 지침으로 제안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차를 마치고 또 다음 주차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